나랍이 자동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아니 미래 세대가 없는데 올해 신생아 수 20만 명 턱걸이 할 거거든요. 현재 세대에게 지금 돈을 써서 이 문제를 수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수요일 어피티 뉴스토스트 라이브로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옆에는 책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 김현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김현성 작가입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 명의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참여해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작가님 소개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김현성 작가고요. 원래는 금융권에서 좀 5, 6년 정도 일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일도 하면서 뭐 작가 일도 병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책 내셨다는 소식 듣고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카피라이트 보고 상당히 좀 눈길이 확 끌면서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피라이트 자세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는가? 끝끝내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나라. 모두가 아프지만 아무도 치료비를 내지 않으려는 나라. 그래서 뭔가 뼈를 때리면서도 보면 좀 울적해지는 그 사실인데요. 그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를 바라보셨다는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어떤 주제들이 들어가 있고 또 왜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돈의 관점에서 보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책 제목이 대단히 무서운데 뭐 요거는 무명 작가의 데뷔작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는 점을 시청자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점은 우리가 사실 다 알고 있는 한국 사회의 문제들이에요. 뭐 수도권 집중이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중소기업 대기업 간의 생산성 쏠림이라든지.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까지의 분석해왔던 관점을 좀 떠나서 돈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는 건데, 그러면은 왜 돈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결심을 했냐. 사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제가 책에 언급한 것들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해결이 안 된 원인이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관통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키를 여태까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를 제 나름대로 계속 찾아보다가 돈이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물가의 문제다라고 하면 결국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의 지갑이 마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다라고 하면 결국 뭐 갈수록 높아지는 뭐 건보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자원을 메마르게 하고 있고, 뭐 또 생산성 격차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만 누군가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뭐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석하기 위한 시도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만 좀 천박해 보여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회피해 왔던 문제를 직시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돈의 관점에서 문제를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좀 책을 써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돈으로 접근해서 저는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접근이고 너무 속이 시원한 사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돈 문제라는 게 사실 개인의 돈 문제도 돈 때문에 걱정이 하나 가지가 생기면은 계속 힘들어요. 하루 맞아요. 종일 그냥 자다 깨서 순간 까먹었다가 다시 생각하면 또 우울해지고, 근데 해결할 수는 없고 지금 이런 상태가 한국 사회에 좀 깔려있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계속 네.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지만 진단에서만 그치고 아니면 현상에서 그치고 그 문제 원인을 뚫고 들어가진 못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돈의 관점을 이렇게 지키면서도 이 모든 게 너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어떤 뭐 정파의 문제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한국인의 어떤 집단적인 특성, 한국인은 원래 뭐뭐해, 한국인들의 어떤 특징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소위 품성론이라고 부르죠. 품성론 담론에도 반대를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그 2030 분들이 어피티 온에어 많이 시청하시니까 저도 2030입니다만 가끔 이렇게 좀 얘기를 듣다 보면은 갸우뚱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룰 거 다 이루시고 제가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자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이룰 거 다 이루시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지위에 오르신 분들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뭐 한국의 청년 세대는 뭐 쓸 거 다 쓰고 뭐 해외여행 다닐 거 다 다니고 살 거 다 욜로에. 사면서 돈 없었고 애 못 낳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데 결국 이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이나 그 행동 양식을 만드는 의식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하나의 반론을 제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또 그 제가 책 서두에도 얘기를 해놓은 내용인데 2020년쯤에 퓨 리서치라는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조사 결과가 한국에서 잠깐 바이럴을 좀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 전 세계 이제 17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대. 근데 한국인들이 거기에서 1위로 가장 많이 고른 게 경제적인 풍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자 봐라. 한국인들은 배금주의가 심하고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되게 웃긴 게 한국인들이 원래 한국인들이 원래 이기적이면 문제가 지금 생길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에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이 설문조사의 그 설계 방법을 좀 우리나라에서 약간 왜곡되게 받아들인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되게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그 설문조사가 기본적으로 복수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령 경제적 풍요가 있고 가족, 뭐 친구, 종교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복수 응답을 잘 했어요. 근데 유독 한국이랑 일본만 단수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중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1등이긴 했거든요. 가족이 1등으로 42%인가를 골랐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가족을 고른 비율만큼 경제적 풍요를 같이 골랐어요. 그러면 경제적 풍요를 40% 넘게 골랐다는 건데 한국인들이 경제적 풍요를 고른 비율은 그거보다 훨씬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스페인 사람들이 한국인보다 훨씬 배금주의적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 볼 때는 이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때 굉장히 좀 잘못 받아들였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고 저는 뭐 이 설문조사 결과를 떠나서 만약에 정말로 한국인들이 진짜 돈 거래요. 만약에 우리가 다 그런다고 쳐. 그래도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뒤에서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 사회라는 곳이 자기 한 몸 건사하고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을 꾸리고 살려면 들어가야 되는 자원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 책 내용 본문을 통해서 검증을 쭉 한 건데 내가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원이 많이 들어가는 나라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를 굴리는 자원은 돈이니까 그럼 내가 내 가족 친구를 위해서 돈거리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다. 이거는 한국인들이 이기적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어서. 그렇죠. 되게 한국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고 일정 부분 이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거리는 거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단 말이죠. 네. 저도 이제 말씀 주신 거 들으면서 이게 만약 이기적이어서 지금 문제라면 왜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책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오늘 그 안내 글에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힘든 것 같은데 싶다면 오늘 방송 꼭 보시라고. 왜냐면 진짜 힘든 객관적인 지표들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짚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까지 같이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의 여러 가지 담론 중에서 2030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저희가 오늘 풀어가 보려고 해요. 책에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돈이 없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지출할 자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사회나 조직을 굴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돈을 쓰는 거예요. 뭐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좀 약간 존경을 섞어서 부르는. 왜 천조국이냐? 국방비가 1,000조 원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무튼 돈을 써서 사회나 조직을 굴리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한국처럼 휴먼 굴림체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람을 넣어서 굴리는 거야. 가령 뭐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 근데 한 1,000만 원짜리 기계를 사서
이제 그걸 굴리는 방식이 있는 거고 사람을 한 20명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씩 주고 그 사람들을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지금까지 후자를 쭉 달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뭐 담론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나라 인 건데 이게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 사회가 원래 글러 먹었기 때문에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갈아서 굴러가지 않고 돈을 써서 굴러가게 하고 싶어도 과연 한국 사회가 그만큼의 리소스가 있느냐라는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볼 때 저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사람이 소비를 하는 거를 세 가지로 구별을 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나의 생존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뭐 내가 월급을 딱 받으면 이제 거기서 뭐 장도 봐야 되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고 친구들이랑 뭐 인생 데코도 좀 가야 되고 그쵸. 좀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애기들 데리고 놀러도 가야 되고 뭐 이제 요 생존을 위한 소비가 끝나면 우리가 카후가 됩니다. 카후. 카후. 네, 우리의 소득이 카후가 돼요. 카드 결제되고 남은. 예, 카드 결제 카후가 돼. 여기서 플러스면 상류층이야.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서 플러스면 상류층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뭐 첫 번째로는 그게 뭐 재테크가 될 수도 있죠. 뭐 그게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코인을 하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테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국 공동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공동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이제 그런 재원이 남는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은 첫 번째 소비가 끝나면 카후가 대부분 마이너스잖아. 그렇죠. 특히 청년층은 더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러냐면은 뭐 가령 마트에 사과를 팔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대야. 아유 그러면은 뭐 되게 자녀 키우느라고 뭐 고생하셨고 뭐 그러니까 당신은 1,000원짜리 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청년이 가고 요즘에 청년세 정말 힘드니까 당신은 1,000원짜리 300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이 평등하게 1,000원에 팔잖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의 물가 구조가 사실 청년층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게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우리가 카후가 마이너스냐라는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왜 우리가 카후가 마이너스냐? 일단 한국은 물가가 진짜 비싼 나라예요. 그쵸. 2023년 4년 넘어오면서 갑자기 식료품 물가가 치솟으면서 한국인들이 더 약간 체감을 한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 2030의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는 물가가 싼 나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이 실제로 전 세계 그 주요 한 15개 그러니까 OECD 주요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물가 수준이 약 6, 7등 하는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 뭐 스위스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도시 수준으로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뭐 서울 수도권이다. 서울 수도권의 물가 수준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3, 4등 정도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앞에 있는 도시들이 뉴욕, LA 뭐 취리히 이런 나라인데 비교되면 안 될 것 같은 곳에 껴있네요. 뭐 뉴욕, LA, 샌프란시스코는 세계에서 연봉이 제일 높은 분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서울에 사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하냐?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가 수준은 그 도시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뭐 그 원인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왜곡된 그 농업 구조가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책 본문에 네. 다 있는 내용이니까 네네. 아무튼 결과만 갖고 말씀드리자면 카후가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나라다. 장 보고 오면 그냥 다 끝난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나라니까 그래서? 이게 숫자로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게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어렸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다 이렇게 나눠 살았다. 요즘 애들이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정신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말로 돈이 부족한 거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검증을 해보고 싶었고 실제로 우리가 딱 첫 번째 생존을 위한 소비를 하는 단계에서 이미 우리의 리소스는 끝난다. 이게 검증이 됐다라. 검증됐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쓸 돈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부 지출이 OECD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게 해방 이후로 그냥 80년 동안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리소스가 없는데 그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기 전에 조금 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자면 그럼 사실 해답이 없는 것 아닌가요? 개인의 차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비슷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청년 세대 분들이 특히 청년 세대 분들 그리고 막 그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년생 분들 분들. 그리고 이제 지방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개인의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원래
끝에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던 내용이긴 한데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시스템에 저항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책의 후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부가 과감하게 지출을 많이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저항이 너무 심해요. 그냥 가령 뭐 어떤 식이냐면은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면 어쨌든 나라빚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라빚 자동적으로 많이 늘어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어른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미래 세대가 없는데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네, 미래 세대가 없는데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래 세대가 부담이 될까봐 지금 돈을 많이 쓰면 안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미래 세대를 한 명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현재 세대에게. 그렇죠. 현재 세대에게 지금 돈을 써서 이 문제를 수정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이상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지출할 미래 세대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 우리 올해 신생아 수 20만 명 턱걸이 할 거거든요. 내년에 높은 확률로 20만 명 깨집니다. 무너질 예. 거예요. 아마 거의 지금 확정적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을 개인의 개인에게. 레벨로 저는 전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의 레벨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질문을 들으면 저도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이거는 정부와 우리 공동체를 떠받들고 있는 지금 이제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생각을 바꿔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분들이 자꾸 청년 세대 개인의 문제로 떠넘겨요. 그러니까 사실 성공파리 같은 컨텐츠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힘을 청년 세대가 도피할 때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른들이 해결을 안 해주잖아. 그렇죠. 해결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높아지는 경쟁 압력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유튜브에서 그런 컨텐츠를 찾아볼 수밖에 자기 없는 게 개발하고 아닌가. 동기부여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어피티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매일매일 자기 개발을 하고 매일매일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나를 몰아붙여야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저는 정상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네, 근본적으로 그게 정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OECD 중에서 정부 지출액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적은 건지를 네. 몰랐었어요. 요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ECD에서 가맹국들의 각종 경제 통계를 제공하는 OECD 데이터뱅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한 건데 한국의 그 GDP 대비 정부 지출 사이즈는 원래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 미만이었어요. 이게 뭐 유럽의 선진국들은 30% 이상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미국이 좀 이렇게 시장에 많이 맡겨놓고 그런 나라잖아요. 미국도 한국보다 아직 높아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이제 OECD 정부 지출 비율이 이제 20% 위로 올라 30%를 막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는 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 OECD 정부 지출 비중을 또 이렇게 그 분야별로 쪼개보잖아요. 세부적으로 쪼개보면 한국은 사회 분야 지출 비중이 평균보다 약 2%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근데 한국이 왜 OECD 정부 지출 그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냐면 국방비가 다른 나라 평균 대비해서 2%포인트 이상이에요. 아, 거기가 있었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위에 이제 북한을 이고 사니까 우리가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데 사회 분야 지출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대부분을 아웃소싱을 줍니다.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요. 저도 집에 70일 아기가 있는데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나라에서 제공해줘서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도우미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해서 이제 아기와 엄마를 봐야 되니까 좀 허들이 빡세요. 뭐 이렇게 정신건강 검증도 굉장히 그 자주 받아야 되고 신체 검사도 다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정말요? 예.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자기 돈으로 들어서 해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분들이 좀 경력이 쌓이고 검증이 되면 이런 거는 국가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되고요. 자, 어린이집.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여러분들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1%도 안 됩니다. 10%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전혀 0.9%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보통 애 가진 부모님들이 애가 태어나면은
조리원에서 맨 처음 하는 게 뭐냐? 어린이집 대기 등록하는 거예요. 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도 물론 했죠. 영세반 대기 50명 넘어요. 와. 그거는 영세반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자, 이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요양시설 있죠. 국공립 요양시설 비중 얼마나 될까요? 전체 요양시설 중에 한 3%. 동일하게 1%안 됩니다. 네, 동일하게 1%안 돼요. 다 남은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그냥 민간에서 운영을 하되 국가가 그거를 그냥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 보조금의 레벨이 실제로 그 요양시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이 되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린이집 회계부정, 요양시설 학대 회계부정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충분한 리소스가 없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 사람을 채용하는데 충분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해왔냐면 거기 나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그쵸,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충분한 재원을 들여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뭐 가령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러면은 거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동기부여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동기부여를 사회 구조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나이 많고 기술 없으신 분들이 몇 푼 벌어 보려고 하는 일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정부 지출 비중이 낮다. 그래서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균등한 품질로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 피부에 맞닥뜨릴 때는 이런 문제로 발생을 그쵸. 한다라는 말씀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개인의 차원에서는 결국 나한테도 돌아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자기 개발하고 동기부여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쵸. 문제냐? 할 수 없다. 그렇죠. 시크릿 보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그쵸? 거죠. 네.